안녕하세요. 예쁜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 겪었던 충격적인 일이 떠올라 사연을 쓰게 됐어요. 저한테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여동생이 있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는데 형제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싶으시죠? 제가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여동생은 조금 특별한 동생이거든요. 바로 제 아가씨랍니다. 결혼 후 가장 좋은 점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친동생 같은 아가씨가 생겼다는 점이에요. 원래 저는 위로 오빠만 있고 집안에서는 막내였죠. 그래서 저는 늘 주변의 자매인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자매는 왠지 피를 나눈 평생의 단짝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와 아가씨가 이렇게 지내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픈 기억은 이제 가슴에 묻어두려고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만나기 전 저는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 남편을 봤을 때 사람이 참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허허 하면서 웃는 남편 표정을 보는데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왠지 이 남자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었죠. 그러다가 밥정이 들었는지 연애를 하게 됐고 남편의 청혼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됐었답니다. 그런데 평범했던 저희 집안과 달리 남편한테는 가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남편은 7살 때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고 25살 때 사고로 어머니까지 보내야만 했던 겁니다. 더 슬펐던 건 남편과 7살 차이가 났던 아가씨는 아버지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이었죠. 전에 들으면서도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자신의 처지가 마음에 걸렸는지 저희 집에 인사 가기 전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잖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떡하지?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 괜히 걱정되고 그러네. 우리 부모님들 그럴 분들 아니야. 오빠가 진정성만 하나만 잘 보여주면 다 좋게 봐주실 거야. 부모님을 뵙기도 전에 한껏 의기소침해진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응원을 했죠. 그랬더니 그날 남편은 제 응원 덕분인지 부모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털썩 꿇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유정이 많이 사랑하고 아낍니다. 비록 부모님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지만 정말 평생 배신하지 않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이로 보이시겠지만 든든한 사이가 될 수 있게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남편이 대뜸 무릎을 꿇더니 두 주먹까지 불끈 쥐고 말하는 걸 보자 아버지는 갑자기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셨어요. 자네 어디 전쟁터라도 나가는 거야? 우린 다른 거 없네. 그냥 우리 유정이 사랑해주는 그 마음 하나면 됐어. 평생 아껴주고 사랑해준다는데 우리야 고맙지.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 땅에 소중한 자식을 낳아주고 가셨는데 뵌 적 없어도 참 감사하네. 우리한테 너무 그러지 마. 앞으로 자네가 우리 사위이자 아들인데 가깝게 지내야지. 안 그런가?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이 믿음 배반하지 않고 잘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느새 눈물까지 글썽이는 남편을 꼭 안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 결혼을 축하해 준 사람이 아가씨였네요. 어찌나 성격도 싹싹하고 애교 많은 성격인지 처음 봤을 때도 오래 본 사이 같았습니다. 친하게 지내자던 아가씨는 정말 그 후로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워낙 애교 있는 성격이라 그런지 불편한 것도 없었죠. 게다가 성격도 털털해서 제가 뭘 해줘도 다 좋아했었습니다. 특히 신혼초 때는 요리를 하다가 음식을 망치기 일쑤였는데 그때 당황한 저를 도와주면서 이런 장난도 쳤어요. 새언니, 다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못하는 게 있었네요. 제가 간을 다시 맞춰볼게요. 아가씨야말로 요리를 어쩜 그렇게 잘해요? 나보다 한참 어린데 요리만 보면 나보다 더 언니 같아요. 이 실력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자식들만 남겨두고 먼저 간 엄마 덕분에 생긴 능력이랄까요? 네? 아,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장난이에요, 장난. 하려고 하다 보면 다 늘어요. 너무 쉬워서 새언니도 금방 뚝딱뚝딱 하게 될 거예요. 아가씨는 능청스러운 장난도 잘 쳤는데 가끔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였답니다. 홀몸일 때도 이렇게 친절한데 임신했을 때는 어땠는 줄 아시나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 임신했을 때는 아가씨가 저 몰래 남편이랑 파티까지 준비해 줬다니까요. 퇴근하고 와보니까 식탁에 케이크와 함께 아기 신발이 올려져 있는 게 보였죠. 놀라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가씨는 별거 아니라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임신했다고 하길래 제가 오빠 꼬셔서 언니 몰래 파티하자고 했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좋고 말고요. 근데 아직 임신 초기인데 애기 신발에 베네 쪼그리까지 다 준비해 온 거예요? 아, 그게 임신 초기에 애기 신발이랑 베네 쪼그리 사두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대요. 그래서 우리 조카 건강하게 잘 태어나라고 사온 거예요.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둬요. 아가씨, 진짜 고마워요. 나중에 아가씨 시집 가면 이거 다 기억했다가 나도 다 챙겨줄게요. 저는 아가씨의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사람이 생각은 쉬워도 실천하기까지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간호사로 일하느라 바쁘고 피곤할 텐데도 꼭 이렇게 챙겨주는 게 고마웠죠. 그런데 그때 아가씨가 제게 섭섭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새언니는 언제까지 나한테 존댓말해요? 우리 이제 친해진 거 아니었어요? 계속 존댓말하니까 저한테 선 긋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해요. 제가 선을 그어요? 아니에요. 아직 말이 편하게 안 나와서 그래요. 지금도 존댓말 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나 정말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말 편하게 할게. 오늘 정말 고마워. 말 편하게 하니까 진짜 우리 언니 같고 좋잖아요. 내심 제가 말을 안 놓는 게 서운했는지 뾰로통한 얼굴로 언제 말 놓냐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좋으니까 그 모습마저도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제 임신 축하 파티를 하던 날 저는 아가씨와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확실히 말을 편하게 하니까 정말 자매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점점 제 배가 불러와서 인부복을 사려고 둘이 같이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인부복을 이것저것 보다 고민하더니 3벌 정도를 전부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면서 뜯어 말렸죠. 기왕 나온 김에 사야 한다면서 결국 그걸 다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옷가게 여자 사장님이 저희 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유, 자매가 아주 보기 좋네. 어쩜 그렇게 우애가 좋아.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멀리서 저희를 지켜보시고는 사이좋은 자매로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가씨가 제 팔짱을 끼더니 사장님을 보며 신이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옷 보는 안목은 제가 언니보다 한 수 위에요. 기분이다. 자매가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좀 깎아줄게. 나 원래 계산 정확한 사람인데 오늘은 내가 할인해줘야 마음이 좋을 것 같아. 그때 사장님이 할인해 주신다는 말에 아가씨는 뛸 듯이 기뻐했어요. 그 이후 둘이서 기분 좋게 할인받고 나와 맛있는 것도 먹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난 줄도 모르고 놀다가 허겁지겁 집에 갔더니 남편이 퇴근하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서운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내 동생 정미가 당신 친동생인 줄 알겠어. 정미한테 새언니 생긴 게 아니라 형부 생긴 거 아니야? 다음에 정미 만나면 나한테 형부라고 하라고 해야겠다. 근데 당신 어떻게 알았어? 오늘 인부복 사러 갔는데 아가씨랑 나랑 자매인 줄 알고 옷가게 사장님이 할인도 해줬어. 진짜? 와, 내가 진짜 형부였어? 둘이 잘 지내니까 내가 다 좋다. 고마워. 나는 친오빠여도 속내 털기 힘든데 당신한테는 편한가 봐. 남편은 제가 아가씨와 잘 지내는 걸 좋아했어요. 정말 자기가 형부가 아닐까 싶다면서 투덜거리기도 했죠. 그런데 아가씨가 저한테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남편과 명절이라 친정에 가야 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와서 한우고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새언니, 이거 한우고기예요. 친정 갈 때 가져가요. 이게 뭐야? 아니 이걸 왜 날 주는 거야? 그래도 명절인데 시댁에서 챙겨주는 게 있어야죠. 원래 저랑 오빠가 각자 엄마 역할, 아빠 역할 하면서 둘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처럼 새언니 친정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거예요. 아우, 뭘 이런 걸 챙겨. 괜찮아. 가져가요. 어차피 나 시집 가면 그땐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저는 아가씨가 직접 준비했다면서 건네는 한우고기를 받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부모님 먼저 떠나보내고 둘이서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전부 챙기고 싶었나 봅니다. 정말 남매 간의 우애 보기 좋지 않습니까? 친정에 한우고기를 들고 가니까 엄마는 놀란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사돈 처녀가 이렇게 속이 깊어. 우리가 이 귀한 걸 어떻게 받아? 그러자 남편은 멋쩍은 표정으로 엄마를 보며 말했죠. 장모님, 그냥 편하게 받아주세요. 아유, 사돈 처녀한테 잘 먹겠다고 꼭 좀 전해줘. 그리고 갈 때 내가 음식 좀 싸줄 테니까 사돈 처녀 갖다 주고. 아버지는 옆에서 엄마를 보면서 넉넉하게 챙기라면서 호들갑이었어요. 가족들이 그때 아가씨 마음 씀씀이에 감동해서 훈훈한 명절을 보냈죠. 아버지는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래서 결혼은 사람을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사돈처녀 성품이 참 보기 좋네. 우리 딸이 시집은 참 잘 갔어. 저는 그때 아버지 말이 왜 그렇게 가슴 한켠이 찡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느낀 걸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느끼고 있었죠. 저는 그때 그 어떤 재벌집도 부럽지 않을 만큼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제 결혼 생활 부족함 없이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결혼 같다니까요. 그러다 제가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아가씨는 미역국까지 챙겨왔었어요. 첫째 낳고 육아로 힘들 때도 늘 아가씨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육아로 한창 지쳐있을 때
아가씨는 저한테 단비 같았죠. 그러다 문득 궁금해서 아가씨와 둘이 있을 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연애한다는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남자친구 있는데 숨기는 거 아니야? 있었으면 내가 사진까지 가져와서 세연이한테 제일 먼저 말했을걸요? 정말? 근데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내가 남자였으면 진작에 데려갔을 텐데 남자들이 보는 눈이 없네. 만나자고 쫓아다니는 남자는 있을 것 같은데. 에이, 쫓아다니는 남자야 많죠.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도 있었어요. 의사? 근데 왜 안 만나? 당장 만나야지. 학벌부터 집안까지 차이 나는 게 한두 개뿐이어야 만나죠. 같은 병원에서 일한다는 거 말고는 전부 다르니까 못 만나겠더라고요. 아가씨는 누가 봐도 예쁜 외모에 키도 커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2년이 되도록 아가씨가 연애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가씨는 알아서 다 만난다면서 걱정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남자들이 못 알아보는지 제가 동네방네 우리 아가씨 진국이라고 소문내고 싶은 심정이었답니다. 너무 칭찬 일색이라서 가족이라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가씨는 원래 본성이 섬세하고 꼼꼼해서 주변을 잘 챙기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병원에서도 평판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면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지 까먹지 않나요? 그런데 아가씨는 저도 까먹고 있던 제 결혼 기념일에 백화점 상품권을 건네면서 말을 했어요. 새언니, 이거 받아요. 이게 뭐예요? 백화점 상품권? 오늘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내가 유일한 동생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뭐야, 돈도 없을 텐데 이런 걸 왜 챙겨? 그냥 가져가. 난 또 무슨 날인가 했네. 언니는 내 정신적인 지주예요. 우리 오빠 장가 가면 나 혼자 남아서 외롭게 지낼 줄 알았는데 언니 덕분에 나 매일매일 행복해요. 이게 가족이구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성의 꼭 받아요. 아가씨는 저한테 고맙다면서 제 손에 백화점 상품권을 쥐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조카 봐주겠다고 남편이랑 둘이 데이트하고 오라면서 등을 떠미는 겁니다. 진짜 괜찮다고 해도 아가씨는 남편을 나무라면서 말했어요. 오빠, 결혼기념일에 뭐 하는 거야? 얼른 세원이랑 나가서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하고 와. 내가 애기 보고 있을 테니까 여기는 걱정 말고 다녀와. 그때 아가씨 덕분에 남편과 둘이 오랜만에 결혼기념일을 핑계로 즐거운 데이트도 할 수 있었네요. 제가 봐도 빠질 거 없는 아가씨였는데 30이 넘을 때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혼자 살려는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 아가씨가 35이 되던 해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던 사람이 있었다고 인사를 온다는 소식이었죠. 드디어 때가 됐구나 싶어서 저는 언제든 환영이라고 아가씨한테 말했어요. 대체 아가씨는 어떤 남자와 결혼하게 될까 궁금했는데 드디어 본다는 생각에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아가씨 말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집안 아들이었어요. 그중에서도 프랜차이즈 매장 관리나 본사 계약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처음 인사를 오던 날 첫인상은 참 단정한 게 꼭 모범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데 순간 이 사람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나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도 처음 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있죠? 분명 본인 이름을 말할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미 예비 남편 될 김준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딱 여기까지는 씩씩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좀 이상하다 싶은 겁니다. 통성명을 하고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갑자기 제 남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와, 형님, 키가 몇이에요? 방금 같이 서 있을 때 엄청 클 것 같던데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난 키가 182cm 정도 될걸요? 와, 역시 제가 178cm거든요. 딱 봐도 형님이 훨씬 커 보였어요. 모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율이 너무 좋아요. 그때 저는 심애부 하는 말에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솔직히 4cm 차이가 감탄할 만큼 큰 차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했어요. 그래도 초반이니까 분위기 풀려고 저러나 보다 했죠. 그런데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걸 남편도 어느 정도 느꼈는지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한창 밥을 먹으면서 몇 살이냐고 물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면서 박수까지 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와, 저 지금 인형이 말하는 줄 알았어요. 질문이 뭐였어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까먹었어요. 정미한테 말씀 많이 들었는데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보는데 원래 그렇게 칭찬을 잘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저 진짜 빈말 못하는 성격인데 진짜 너무 아름다우셔서 하는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감탄할 정도로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예뻤으면 연예인 했지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빨린 말이라도 누가 저렇게까지 칭찬해 주니까 민망하면서도 내심 좋았어요. 그래서 아가씨도 이런 거에 넘어갔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꼭 저렇게 방정맞은 사람들이 말로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심애부가 한창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데 갑자기 어린 딸이 소리를 듣고 깼는지 울기 시작했어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심애부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또 막 호들갑을 떨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울음소리가 우렁찬 게 이렇게 듣기만 해도 장군감이네요. 역시 떡잎만 봐도 안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아가씨 조카가 딸이라는 말을 못 들었는지 대뜸 장군감이라는 겁니다. 그때 남편은 장군감이라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는지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는 딸을 안고 달래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심애부한테 딸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 아니고 예쁜 공주님이에요. 아, 맞다. 제가 헷갈렸나 봐요.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우네요. 아마 또래 중에 제일 건강할 것 같아요. 요즘 건강이 최고잖아요. 심애부는 당황했는지 말을 얼버무리면서 해명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후부터는 이제 칭찬할 걸 못 찾았는지 밥을 다 먹은 뒤 남편과 술을 한잔하면서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보통 처음 본 사이에는 정치 관련 질문 잘 안 하지 않나요? 근데 그날 심애부는 제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 정치는 어떤 색깔이세요? 어느 정당 지지하세요? 저는 처음 본 사이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사연 듣고 계신 분 중에 처음 본 사람한테 저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나름대로 사회생활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정치 질문을 던진 이후부터 심애부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둘이 술을 꽤 마셨는지 한두 병 정도 옆에 있더군요. 가만 보니까 제 남편은 이미 주량이 넘어서 잠이 들어있는 거 있죠? 혼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잠든 줄도 모르고 심애부 혼자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술에 취해 잠든 남편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 가장의 무게가 무겁죠? 어깨도 처지고 고개도 많이 숙여졌네요. 근데 재산은 많이 모으셨어요? 요즘 시대에 현금이 제일 중요한데 얼마나 모으셨어요? 갑자기 무례한 질문을 하길래 저는 얼른 가서 취해서 잠든 남편을 깨워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만 보니까 심애부는 술을 마실수록 말이 많아졌고 술주정이 했던 말 또 하거나 아무 말이나 막 뱉어내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심애부를 한번 보고는 바로 아가씨한테 갔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 결혼 진짜 해야겠어요? 사람이 생긴 건 멀쩡한데 입만 열면 너무 깬다. 그리고 잘난 척도 심하고 허풍도 좀 있는 것 같고 돈 좀 있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왜 남의 재산은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 아유, 언니, 그거 다 분위기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걱정 말아요. 나도 사람 볼 줄 알아요. 알잖아요. 사실 아가씨는 섣불리 사귀질 않는 사람이었죠. 오죽하면 같은 병원 의사의 고백도 퇴짜를 아꼈어요. 그만큼 아가씨는 사람은 사귀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심애부가 인사 왔을 때도 조금 특이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아가씨 안목을 믿고 결혼을 허락했답니다. 항상 외롭고 쓸쓸했던 아가씨가 행복하기만을 바랬죠. 오히려 저렇게 촐싹맞은 사람이 아가씨 옆에 있으면 웃을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뒤 아가씨는 고급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는 심외부까지 다 같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행복이 갑자기 찾아왔던 것처럼 불행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딱 정확하게 아가씨가 결혼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아가씨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심외부까지 다 같이 모여 외식을 하는데 아가씨가 통 못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씨한테 걱정하며 물었어요.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못 먹어? 아니에요. 어제 잠을 좀 설쳤더니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도 뭘 좀 먹어야 할 텐데. 깨작거리는 아가씨를 보니까 어딘가 아픈가 싶었죠. 그날 아가씨는 반 공기도 채 못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가씨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피곤해할까봐 문자를 남겼습니다. 체한 것 같으면 소화제라도 먹고 자. 집에 약은 있어?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바로 답장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차에서 잠이 들었나 했죠. 그러다가 새벽에 휴대폰 알림 소리에 깼는데 보낸 사람이 아가씨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문자를 확인하는데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언니, 혹시라도 저한테 무슨 일 생기면 꼭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저 잊지 말아주세요.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묻는 문자에 온 답장치고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를 보낼 애도 아닌데 어딘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겁니다. 그때는 새벽이라 전화기를 바로 껐나 싶어서 찜찜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낮에 전화를 해봤는데 여전히 아가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출근해서 바쁜가 싶어서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차라리 일이라도 하고 있으면 덜 걱정될 텐데 괜히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전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 후로 전업주부로 있었거든요.
청소기를 잡아도 걸레를 들어도 온통 아가씨 생각만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오후 내내 전화를 해봤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일하더라도 전화를 못 받으면 일하는 중이라고 문자가 왔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또 문자를 남겼죠. 무슨 일 있어? 이거 보면 나한테 바로 전화 좀 줘. 저는 지난 밤부터 다음 날까지 연락 두절인 아가씨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남편한테 이 상황을 다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말에 놀라서 직접 전화를 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전화도 안 받으니까 남편도 심각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네. 왜 전화를 안 받지? 당신 그 심해부 전화번호 알아? 저번에 알려줘서 저장했지. 얼른 거기라도 전화 걸어봐. 떨리는 마음으로 심외부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둘 다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부부가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했어요.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심외부, 아가씨, 누구든 받을 때까지 남편과 같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심외부가 남편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남편한테 스피커폰으로 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한숨을 쉬면서 말하는 심외부의 말에 저는 남편과 함께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은 심외부한테 답답한 듯 말했죠. 둘 다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핸드폰은 왜 꺼둔 거야? 그러자 심외부가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님, 저 진짜 정미가 그런 여자인 줄 몰랐어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정미가 왜? 정미가요. 글쎄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뭐? 정미가?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정확히 알아본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걔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거 아니고? 저 증거도 다 확보했어요. 증거 들고 와서 뭐라고 하니까 집을 나가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부부싸움이 했다고 집을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어제 하루 종일 정미 찾아다니느라 한숨도 못 잤어요. 일단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으니까 집에서 기다려 보려고요. 그럼 우리 정미 병원은 어쩌고? 그냥 계속 결근하는 건가? 아니요. 휴직계 처리했다던데요. 아주 작정을 하고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이젠 모르겠네요. 남편은 충격을 받고 어안이 벙벙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도 남편과 잠시 멍한 채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가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도 우선 저희가 아는 건 심외부가 말해준 게 전부이니까 기다려 보기로 했어요. 우선 아가씨를 기다렸다가 나타나면 자초지종을 물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은 흐르고 아가씨는 감감무소식이라 남편과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이랑 같이 경찰서로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간 경찰서에서 황당한 말을 듣게 됐어요. 아직 연락 안 된 지 2주밖에 안 됐고 지금 남편분하고 통화해보니까 홧김에 가출하신 것 같습니다. 사정 들어보니까 이혼 문제로 괴로워해서 전화도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고요. 우선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저는 경찰의 말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연락 두절된 지 2주면 엄청 긴 시간 아닌가요? 아직 2주밖에 안 됐으니까 기다려보자니 정말 화가 났어요. 지금 경찰이 남의 집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따지고 싶었죠.
그때 남편이 저를 말리면서 시매부와 있던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에 저는 답답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답답한 마음에 눈물만 흘리다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평소 꿈을 잘 꾸지 않던 제가 이상한 꿈을 하나 꿨는데 뜬금없이 아가씨가 나오는 꿈이었죠. 누군가 얼굴을 감싸고 서럽게 울고 있길래 다가갔는데 아가씨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우는 아가씨를 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저를 보고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언니, 저 좀 구해주세요.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버리지 말고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정말 지옥 같아요. 그때 저는 아가씨 이름을 부르면서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꿈이었어요. 게다가 너무 생생해서 금방이라도 옆에서 아가씨가 울다 간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시매부 말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던 남편을 깨워서 다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아가씨 내가 찾아봐야겠어. 우리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자. 분명 뭔가 있어. 100번을 생각해봐도 아가씨는 바람필 사람이 아니잖아. 시매부라도 감시하자. 저는 남편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직접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고 같이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딸이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에 아가씨가 살던 고급 빌라 앞에서 잠복하는 일이었어요. 어설퍼도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남편 친구 경찰을 빌려서 근처에 세워두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했죠. 처음에는 제가 회사를 안 다니니까 혼자서 잠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힘들어서 퇴근하는 남편과 교대로 잠복을 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무식하다 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경찰도 기다려보라는 말만 하고 있고 시매부의 말은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그렇게 잠복 5일째 드디어 아가씨가 지내던 고급 빌라 앞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고급 빌라 앞에 구급차가 멈춰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급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빌라로 급히 뛰어들어가더니 끌고 내려온 사람은 바로 아가씨였습니다. 모자에 선글라스까지 썼지만 키로 보나 긴 머리로 보나 영락없는 아가씨였죠. 그리고 꽤 긴 시간 같이 지냈는데 제가 아가씨를 몰라보겠습니까? 하필 남편도 없을 때 벌어진 일이라 저는 구급차에 강제로 태워지는 아가씨를 보자마자 경찰서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누가 봐도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구급차에 태우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때 신고를 하고 경찰과 통화를 하면서 구급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땡땡 빌라에서 어떤 남자들이 여자를 납치했어요. 제가 지금 구급차를 따라가고 있거든요. 수상한 남자들이 구급차에 여자를 납치했나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고속도로 탔고요. 차 번호판도 불러드릴게요. 저는 놀란 가슴 진정하며 차 번호를 경찰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말했죠. 일단 차량 번호를 알려주고 나니까 경찰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대략 알아챈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위치를 알려주며 따라붙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수상한 구급차를 따라 도착한 곳에 있는 건물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곳에는 정신병원이 있었던 겁니다. 주변이 조용해서 여기서 누가 무슨 일이 나도 모르겠다 싶을 만큼 한적한 곳이었죠. 그때
구급차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들은 아가씨를 끌어내렸습니다. 아가씨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쳤어요. 이건 놔! 야! 내 몸에 손 떼라고! 그리고 그때 아가씨가 온몸을 비틀며 저항하다 모자와 선글라스가 벗겨졌어요. 얼굴을 보니 아가씨였습니다. 그동안 시 매부는 아가씨가 집을 나갔다더니 집에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경찰도 딱 도착했고 납치 사건이라 그런지 지구대 대원이 아니라 형사들이 온 것 같았어요. 저는 형사들을 보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 방향을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형사님들, 여기요. 여기에요. 지금 차에서 내려서 저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신고자 분이세요? 네, 저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납치된 사람 저의 아가씨예요.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자 형사들은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전 그 뒤를 같이 뛰어들어갔고 다행스럽게 아직 병원 로비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더군요. 그때 저는 아가씨를 보고 온 힘을 다해 불렀습니다. 아가씨, 정미야! 저도 모르게 이름까지 불렀고 제 목소리를 들은 아가씨는 온 힘을 다해서 옆에 있던 남자들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형사들을 본 수상한 남자들은 달아나려다가 형사들에게 다 잡히고 말았죠. 그리고 한 형사가 그 남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한테 김정미 환자 강제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사람 누굽니까? 아가씨를 납치할 때는 그렇게 행동대장 같던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담당 의사로 보이는 사람이 차트를 들고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형사는 다시 한번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죠. 당신들 납치 감금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장면처럼 형사들은 담당 의사와 수상한 남자들을 전부 수갑 채워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사분이 아가씨를 피해자, 저를 목격자로 같이 가야 된다고 안내를 해줬어요. 저희도 경찰차에 탄 채 경찰서로 가고 있었죠. 놀라서 몸을 떨고 있는 아가씨를 안아줬어요. 그러자 아가씨가 나지막히 저를 부르기 시작했고요. 언니. 그래, 정미야. 언니야. 이제 괜찮아. 언니가 여기 있을게. 너무 슬퍼서 서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더니 경찰서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아가씨의 진술을 듣고 정말 등골이 다 서늘했습니다. 진짜 당장이라도 시 매부를 찾아가서 머리통이라도 날려버리고 싶었죠. 알고 보니까 담당 의사는 시 매부한테 뒷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씨를 정신병 환자 취급을 하고 입원시키려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가씨의 진술은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었죠. 저는 진술하는 내내 불안해하는 아가씨 옆에 있었어요. 아가씨는 제 손을 잡고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니까 저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술만 먹으면 욕도 퍼부었어요. 근본 없는 연이라고 하면서 저 같은 건 죽어야 한대요. 그러다 바람까지 피고 있는 걸 알고 제가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폭행이 더 심해졌어요. 그럼 정확히 피해자분은 언제 감금되신 겁니까? 전처가 남편과 살던 빌라에 와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았어요. 그때 제가 그냥 저 여자랑 살고 나하고는 이혼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핸드폰을 부수고 저를 감금했어요. 저는 아가씨 입에서 나온 전처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 매부가 초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닙니까? 사기 결혼도 모자라서 외도의 폭행까지 그야말로 쓰레기 종합 세트였던 거예요. 그런데 진술을 들어보니까 심애부는 전처를 집안까지 불러 아가씨를 조롱하기까지 했었죠. 아가씨를 감금하기 전 전처와 아가씨 들으라는 듯 이런 말을 했었다고 했어요. 저 여자야? 얼굴 반반하네. 근데 난 왜 불러? 부를 수도 있지. 보고 싶으니까 부르지. 난 일부 다처제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부럽더라. 꼭 한 여자만 사랑하라는 법이 있나? 한심하다 한심해. 아직도 그러고 사냐? 어차피 너도 내 돈 보고 만나는 거잖아. 저 여자도 똑같아. 그렇긴 한데, 야, 아무리 돈만 보고 결혼했어도 그거 상처 주는 거야. 그래도 돈만 있으면 절대 나 못 떠나. 너도 봐. 이혼해놓고도 나랑 이렇게 있잖아. 하긴 저 여자도 돈 때문이겠지? 나도 난데 저 여자도 참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둘이 웃고 쪼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가씨는 이혼해달라고 빌었는데 심애부는 절대 못한다면서 또 손찌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드니까 그걸 부숴버리고는 방에 감금한 거죠. 그때 심애부가 아가씨를 보며 이런 말을 했었대요. 내 손에 한 번 들어오면 절대 아무도 못 줘. 내 물건은 절대 안 뺏겨. 이 새끼야말로 정신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아가씨 진술에 심애부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할수록 사건이 너무 심각해서 구속까지 됐습니다. 저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아가씨를 데리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때 남편이 저희를 데리러 와서 남편 차를 타고 갈 수 있었죠.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아가씨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다음 날 아가씨 시댁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왔는 줄 아십니까? 사과하러 왔다 해도 용서할까 말까 고민할 판에 저희한테 다짜고짜 합의를 해달라네요. 글쎄 엄마라는 인간이 아들 잘못 키웠으면 사과부터 해야지. 저를 붙들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식 키운다면서요. 같은 엄마로서 자식이 교도소 갈 위기라고 생각해 봐요. 제 자식이 왜 교도소에 갈 생각을 해요? 내 딸은 그런 미친 또라이로 안 키울 거예요. 아줌마도 가요. 절대 합의 없으니까 가시라고요. 문전박대하면서 쫓아내니까 다음 날 시부까지 와서는 빌더라고요. 저는 마침 걸레를 빨고 있어서 걸레 빨던 물을 시부라는 사람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신 오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아가씨도 끝까지 처벌을 원했고 심애부는 법의 심판을 받고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랍니다. 정신없이 법적 다툼을 하는 동안 인터넷에는 아가씨 전 시댁이 하던 프랜차이즈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했던 사업이었는데 아들 때문에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심애부가 아가씨한테 했던 만행이 밝혀지면서 불매운동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입소문이 빨라서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더군요. 아들은 교도소에 있고 사업은 망하고 참 그 집 부모들도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아들 잘못 키웠구나 실감할 것 같았죠. 비록 아가씨의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지만 마지막에 들려온 전 시댁 소식에 아가씨는 잠시나마 옅은 미소를 보여줬어요. 저는 남편과 아가씨를 데리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찾아올까봐 이사까지 갔고요. 그리고 아가씨는 트라우마로 후유증이 심각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근처만 가도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제 손을 잡고 같이 잘 들어가요. 정말 드라마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꿈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얼마 전에는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베개를 들고 와서 아가씨가 제 옆에 눕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저 버리지 않을 거죠? 악몽 꿨어? 걱정 마. 이 언니가 불구덩이라도 같이 가줄게. 내가 옆에 있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영원히 우리 정미랑 같이 살아야지. 내가 가긴 어딜 가. 그날 하루 종일 아가씨를 안아주며 달래줬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면 유치원생 딸보다도 더 어린애 같아져요. 그래서 제가 등을 몇 시간씩 토닥여주고 아무데도 안 간다는 말을 수천 번도 더 해줘야 진정하고 잠이 듭니다. 착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가씨와 혈연 이상의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남은 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겨우 가족의 품에서 안정을 찾게 된 아가씨 곁에서 저는 평생 있을 겁니다. 문득 이맘때가 떠올라 사연을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상처 많은 우리 아가씨 행복하도록 다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무슨 잘못이 있겠나요? 그저 힘들었겠다며 위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제 모습이 아직은 좀 어색하네요. 저는 정말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한 그룹의 창업주셨고 아버지가 그 회사를 물려받아 지금 저희 아버지는 단어 그대로 회장님이세요. 저는 그 회장님의 하나뿐인 딸이고요. 흔히들 재벌이라고 하죠. 저는 그 재벌 3세였습니다. 저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말 그대로 최대치를 누리고 살았어요. 정말 부모 잘 만난 덕에 단 한순간도 부족함이라는 건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쳤죠. 게다가 너무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외모도 어디서 빠지지 않을 만큼은 되기도 했고요. 유전자도 타고난 거죠. 좀 재수없죠. 하지만 그랬어요. 게다가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 제가 하고 싶다는 건 뭐든 다 하게 해주셨어요. 강요하는 성격들도 아니셔서 정말 제 삶에는 고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경영학을 전공해서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마저도 제가 싫다고 하니 2번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무언가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 제 삶에 어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죠. 그 남자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집안도 능력도 말이죠. 그 어느 것 하나 튀는 것 없던 그 남자에게 정말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다정함입니다. 어쩌면 첫눈에 반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를 만나러 회사에 간 날 건물 입구에서 짐을 든 어르신을 웃으며 도와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그를 보기 위해 아버지 회사에 이유 없이 들리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를 보게 된 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사랑에 빠졌어요. 남들이 보면 뭐 그런 걸로 사랑에 빠지냐 하겠지만 저는 그의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연 아닌 우연으로 마주치는 일이 잦았고 눈인사 정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제가 먼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커피가 밥으로, 밥이 영화로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저는 제가 누구의 딸인지 말하지 않고 그와 2년 넘게 연애를 했어요. 그는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직 자기가 사원이고 자리를 덜 잡아서 좋은 집, 근사한 결혼식 같은 건 해줄 수 없다는 그에게 제가 다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며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 우리가 잘 맞춰서 살 수 있을까? 아니, 그 전에 허락은 받을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을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시긴 했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본인의 회사 사원이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시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고, 함께 이겨내자고 둘이서 손 꼭 붙잡고 이야기했던 게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부모님은 완전 두 팔 벌여 환영하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좋아하는 건 처음 본다고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별말 없이 허락하셨거든요. 오히려 그의 부모님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렇게 그는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조용히 진행했어요. 정말 친한 지인분들이나 초대해야 할 분들만 모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식을 화려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어머니는 좀 많이 서운해하셨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 괜찮아지신 듯 했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다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저희는 정말 잘 지냈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다정하고 자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그를 점점 예뻐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어느 날은 진지하게 저를 불러다가 회사 경영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한번 떠보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은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말이에요. 저의 결혼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회사에 알리기 싫다 해서 정말 아무도 그가 우리 아버지의 사위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언젠가 알게 될 사실이지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하는 그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걱정이고 고민이고 없이 순조롭기만 할 줄 알았던 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건 그로부터 1년쯤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로 집에 들어오고 출근할 때면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없어. 당신 요즘 너무 고민 많고 힘들어 보여. 그런 거 없어. 신경 쓰지 마. 늘 대화가 많던 저희가 어느 순간 대화가 줄어들었고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힘든 건 알겠는데 그걸 집에서까지 저렇게 티낼 필요가 있나 싶고요. 자기 요즘 집에 들어오면 씻고 자기 바쁘고 나랑 길게 대화한 게 언제인지 기억은 나? 우리 아직 신혼이야. 이제 결혼 1년 좀 지났다고. 미안해.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냥 쉬고 싶어.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이 많이 힘든가 보다 하고요. 당장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남편 좀 덜 힘들게 해달라고 징징거리고 싶었지만 남편의 성격상 그러면 화를 낼 것 같았기에 꾹 참았습니다. 제 마음고생이 날로 깊어지던 어느 날 어쩌면 남편의 그 힘듦이 회사 일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있는 곳에서 전화나 문자를 받지 않았거든요. 무슨 전화길래 그렇게 매번 나 피해서 받아? 피하다니 일 관련 전화니까 조용한 곳에서 받는 거지. 앞으로는 그냥 앞에서 받아. 내가 불편해서 안 돼. 도대체 뭐가 불편하다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에게 다른 숨겨야 하는 비밀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겨우 1년 만에 이런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지도 않았고 제 결혼에 대해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속만 섞여가는 날들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도 걸려온 어느 전화를 보고는 제 눈치를 보며 서재로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서재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나오는 그의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 통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부장님. 말리는 남편의 피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낮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에 진짜 부장님이구나 하는 안심과 의심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주말에도 전화를 거는 그 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화.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지만 거기서 제 남편을 왜 이렇게 찾냐고, 제가 누군지 아냐고 그런 말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못 건 척하기로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 번호인데 제가 휴대폰을 잘못 만지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네요. 오, 소문에 그 이사원 부인분이시구만. 네? 회사로 몇 번 이사원 마중 나온 적 있지? 직원들이 보고 다들 엄청난 미인이라고 칭찬하시던데. 다짜고짜 말을 놓는 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만 어찌되었던 남편의 상사라는 사람이니 저는 예의를 갖췄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회식 때 나오면 좋겠구먼. 제가요? 그 소문의 얼굴 나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아, 꼭 한번 나와. 알겠지?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며 그 부장이라는 사람과의 통화는 끝났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나가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화가 많이 난 듯 했습니다. 제 행동도 행동이었지만 자신을 의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어요. 자기도 나를 좀 이해해줘. 우리 아직 신혼이야. 그런데 매일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고 전화나 문자도 뒤에서만 받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서운할지 또 무슨 생각할지 한 번쯤은 고민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당신한테 그 부분은 너무 미안해. 하지만 나는 당신이 이런 알지 않아도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저희 부부의 냉전은 꽤 오래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언제나 좀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그날은 좀 많이 늦는다 싶긴 했어요. 전화를 해봐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띵동 하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하고 문을 연 그곳엔 술에 잔뜩 취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부축하고 있는 2명의 남편 또래의 남자들이 있었어요.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서 뭘 이렇게 마셨나 싶은 마음에 너무 놀라서 눈이 동그래져 있는 사이 정신이 비교적 말짱해 보이는 한 명이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희 팀 회식이 있었는데 부장님이 이사원한테 술을 너무 많이 권하셔서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부장님은 왜 그렇게 이사원만 갈구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부장이라는 작자인가 싶어서 화가 나려던 것도 잠시 그 2 직원이 집 안까지 남편을 부축하며 저희 집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야, 이사원 집이 엄청 삐까뻔쩍하네. 금수저라는 소문이 진짠가 봐. 정신 차려, 예의 없이.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남편을 눕히고 나가는 길에도 그 2 직원들은 연신 저희 집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월급으로는 확실히 얻을 수 없는 집이긴 했겠죠. 그 2 사람이 나가고 잠든 남편의 거칠어진 얼굴을 보며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남편을 설득해 회사에도 알려야겠더라고요. 안 돼. 그걸 알리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인정을 받고 난 뒤의 얘기야. 남편은 확고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잦은 남편의 야근은 계속되었고 이제는 회식도 점점 늘어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회식을 하고 온 날에는 더더욱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회사에 말하자. 나는 내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당신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
조금만 참아줄 수 없을까? 누구의 사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달리 대할게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 남편의 그런 점을 사랑했지만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니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마음에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회식인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보며 그 부장이라는 작자를 속으로 씹어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늦어? 오늘도 회식이야? 아이고, 안녕하신가? 내 목소리 기억하겠어요? 그 부장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이사원이 너무 술에 취해서 전처럼 데려다 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와서 좀 데려가. 아니, 사람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정말 꾹 참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초인의 인내심이었어요. 어딘데요? 그렇게 참자를 외치며 부장이 말해준 회식 자리로 갔어요. 왁자지껄한 그 회식 자리에서 남편만 잔뜩 취한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입술을 한번 깨물었어요. 그 부장이라는 작자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혼자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기분 좋은 얼굴로 옆에 다른 직원들에게 또 술을 권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벌거진 얼굴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대체 언제 봤다고. 소문대로 엄청 미인이네. 감사합니다. 여기 좀 앉아봐. 아니에요. 이 사람 데리고 들어가 볼게요. 어허, 어른이 앉아보라고 하면 앉아보는 거야. 그 무례함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정말 꾹 참았어요. 하지만 그 뒤로 나오는 말들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아줄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듣기로는 집이 엄청 좋다면서? 이사원이 그런 티가 정말 하나도 안 나서 몰랐지 뭐야. 이런 미인으로 괜히 얻는 게 아니라니까. 역시 집안에 돈이 많아야. 안 그런가? 부장의 그 말에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웃음들을 지었습니다. 그 직원들도 저 부장 비위 맞추려면 꽤나 고생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 집은 얼마나 해? 저도 잘 몰라요. 이사원 부모님은 뭘 하시길래 그렇게 좋은 집을 얻어줄 만큼 부자신 거야? 평범으로 그런 집을 어떻게 얻나? 여기도 말을 하나도 안 해줄 건가 보네. 이사원 술을 그렇게 먹어도 죽어도 자기 부인 얘기랑 집 얘기는 안 하던데. 부부가 똑같아. 눈을 꼭 감고 심호흡을 하며 화를 식히고 있던 그때 그 부장이라는 새끼, 아니 그 놈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이리 와봐. 술 한잔 따라봐. 자신의 옆자리를 툭툭 치며 한 말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네? 말을 왜 두 번 하게 만들어? 이리 와서 술 한잔 따르라니까. 나도 이런 미인이 따라주는 술 한잔 받아보고 싶네. 정말 경악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인상을 썼어요. 싫은데요? 싫어? 남편 승진하는 거 안 보고 싶어? 출세길 막지 말고 이리 와서 따라보라니까. 죄송한데 제 남편은 출세길 막힐 일 없어요. 왜 없어? 내가 고가 거지같이 써주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던가 말던가 저희 남편은 출세길 안 막혀요. 자기 남편 금수저라 이거야?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르라고.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니 또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누군데 이러는데? 저희 아버지 성함이 문덕배세요. 문덕배? 그게 누군데? 부장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이름을 들은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장님 성함이 문덕배 아니시냐? 맞긴 한데, 에이, 설마. 회장님한테 딸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냐? 일찍 시집간. 술집에 잠시 정적이 일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부장이라는 작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표정이 참 웃겼습니다. 에이, 문덕배가 우리 회사 회장님은 아니겠지? 그런 이름이 세상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애써 부정하는 모습에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다니시는 그 회사 회장님 맞아요. 저는 문덕배 회장님 외동딸 문수아라고 하고 이 사람은 제 남편이자 문덕배 회장님 하나밖에 없는 삽입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야 우리 이사원한테 뭐 잘못한 거 없냐. 부장님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수근거림이 계속 오갔습니다. 부장이라는 사람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거짓말. 거짓말이지? 제가 멀쩡한 정신으로 그런 거짓말을 뭐하러 해요. 더군다나 남편 회사 사람들한테. 내일 가서 직속 상사이신 박 이사님께 물어보세요. 문수아가 다 말했다고. 그분은 다 아시니까. 그제야 믿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이 진짜라는 게 와닿았던 걸까요? 파리해진 얼굴로 손을 덜덜 떨며 차마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수근거리던 다른 직원들이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저는 그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아 남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자기야, 일어나. 집에 가야지. 저 더 이상은 못 마셔요, 부장님. 남편의 그 주정에 다시 한번 욱하는 마음으로 그 부장이라는 작자를 노려봤습니다. 움찔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제가 한숨을 쉬며 남편을 부축하려 하자 전에 저희 집에 남편을 데려다줬던 남자 사원 둘이 빠르게 다가와서 남편을 들어올렸습니다. 전에 그 집으로 모셔다 드리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렇게 저희는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좀 참지 그랬냐며 한숨을 쉬었지만 저한테 술을 따르라고 했다는 말에 그 인간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하며 어쩔 수 없었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남편과 이야기가 끝난 직후 바로 부모님을 찾아가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은 바로 잘라야 한다고 하셨고 저도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지만 아버지와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사람을 자르는 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정당한 해고 사유도 아니라고요. 부서 이동 정도로 해결하시려는 아버지와 그것도 싫다 하는 남편 사이에 언쟁 아닌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뜻에 따라 그 부장의 부서 이동은 없었던 일이 됐죠. 저는 남편을 완벽히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본인 때문에 뭔가가 바뀌는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은 그동안 그의 성품을 보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 편이 그 부장에게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회사 사위와 한 부서에 그것도 자신이 정말 괴롭혔던 직원과 한 팀에서 계속 얼굴 보고 일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이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일반 평사원 중에 오너의 사위가 있다니 얼마나 쇼킹한 일이었겠어요. 게다가 그런 식으로 밝혀진 거면 더더욱 사내에선 말들이 많았겠죠. 들었어? 그 팀에 회장님 사위 있다는 거. 부장이 회장님 따님분한테 술 따르라고 했다가 빡쳐서 다 밝힌 거라면서요? 그 부장은 이제 어떡하냐. 출세길이고 뭐고 다 막힌 거죠 뭐. 여기저기 남편을 구경 오고 같은 팀 직원들은 남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태도에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니까 더 그랬겠죠. 부장은 그 다음날 급하게 휴가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저나 제 남편에게 바로 연락이 올 줄 알았거든요. 싹싹 빌려올 줄 알았는데 숨는 쪽을 택한 것 같더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 단속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전화였어요. 솔직히 이사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부하 직원들 하나하나 다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누군지 다 알게 됐으니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위복인지 뭔지 아버지가 이번 일로 남편을 정말 신뢰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사람 보는 눈은 나를 닮았어. 맨날 좋은 건 다 당신 닮았대. 박 이사가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 그 부장한테 그렇게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해도 불만 한마디 없이 자기 일 착실하게 잘했다고. 가끔 너무 착실해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 남자가 진국인 거야. 그렇게 그 부장은 며칠간 잠수를 탔다가 회사로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제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이야기겠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니까 부담스러워. 사실 저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 이후로 저희 아버지의 자식은 저 하나밖에 없고 그 딸이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일절 없는 건 다들 알고 있던 사실이니 저희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게 될 거라고 다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남편은 많이 곤란해하는 것 같았지만 어차피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라고 다독였습니다. 어쩔 수 없어.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저는 종종 회사로 찾아가 퇴근하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고 집으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회사로 갔어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회식 때 봤던 남편의 팀 사람들이더라고요. 마주쳐서 괜히 인사하고 이런 것도 썩 하고 싶진 않아서 뒤를 돌아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저를 못 본 듯 했어요. 그러니 그런 대화를 나눈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 집에 갔을 때 너무 신기했다는 게 그거였다니까? 이사원한테는 그 특유의 금수저 느낌이 안 나거든. 근데 집이 으리으리해서 진짜 놀랐어. 특유의 금수저 느낌이 뭔데요? 있잖아. 그 막 태생부터 여유로운 느낌. 가진 사람들만 풍기는 그런 게 있어. 조급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묘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한층 높게 서 있는 것 같이 구는. 그냥 재수없는 느낌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되나? 그 회장님 따님분도 그런 느낌은 안 나지 않았어요? 그때 너무 잠깐 뵈서 잘 모르겠지만. 아니야, 그 회장님 딸은 그 느낌이 딱 있어. 전에 나 이사원 데려다 주러 집에 갔을 때에도 묘하게 사람을 자기 아랫사람 다루듯 했다니까. 그랬나? 나는 잘 못 느꼈는데. 그냥 되게 미인이시라는 거 말곤. 네가 둔해서 그래. 기분 나쁜 뒷담화였지만 없는 데선 나람님도 욕한다는데 뭐 하며 넘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워낙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지라 그런가 보다 하기도 했고요. 그럼 이사원이 이 회사 다 물려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 딸이 경영에는 관심이 없다며. 남자판 신데렐라라니까 진짜. 무슨 복이야.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집안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대체 뭐에 반해서 결혼을 한 건지. 왜요? 성격 엄청 좋으시던데. 성격은 나도 좋아. 남편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서 나서려던 그때였습니다. 벌써 왔어? 멀리서 남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열심히 뒷담화하던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진 게 보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싱긋 웃으며 까딱 인사를 하고는 남편과 함께 회사를 나왔어요. 제가 들었고 얼굴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마음고생을 하겠죠. 그 부장이라는 작자의 뒷이야기도 해야겠죠. 그 이후로 한동안 정말 없는 듯이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냥 잊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또 남편이 그걸 부담스러워할 게 뻔했으니까요. 회식도 야근도 없어졌고 남편을 괴롭히는 것들이 다 사라진 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부장이 스스로 부서 이동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박 이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를 한번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만나기 싫었지만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야기나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픽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 승진시키고 싶으면 자기 옆자리에서 술 한잔 따라보라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잔뜩 기가 죽어 눈치나 살피고 있는 모습이란.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그날 일을 제대로 사과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존댓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아니고 한참이 지나간 뒤에 사과라니 그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를 하신다는 게 별로 진정성이 와닿지는 않네요.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이제 저 좀 그만 괴롭히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벙쪘습니다. 괴롭히다뇨. 누가 누굴 말하는 건지 몰라서 허하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괴롭히다뇨? 제가요? 그날 이후로 박 이사님도 저를 대하는 게 다르시고 부서 이동 요청드렸는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다 위에서 지시하신 거잖아요. 묘하게 저를 탓하는 듯한 그 말투에 정말 말 그대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박 이사님께 그 건으로 연락을 드린 적도 없었고 따로 뭔가 말씀드린 것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피해의식에 완전 사로잡혀서 제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고 회사를 그만둘 수 없고 어쩌고 하면서 자기가 너무 잘못했으니까 자신을 그냥 가만 좀 두라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뒀거든요. 제가 여기서 박 이사님께 전화해서 부서 이동을 시켜달라는 것도 월권이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제 탓만 하는 그 모습에 일말의 기대를 하고 나간 제 자신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회사 법무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로 말이죠. 그 부장이 사내 익명 게시판에 누가 봐도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퍼져나가면서 저희 회사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그 글의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근무하며 열과 성을 다해왔습니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자부심으로 살아온 지난날인데 최근에 있었던 어느 일로 인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 부하 직원 중에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하 직원은 평소에 일도 곧잘하고 심성도 발라서 제가 아끼는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직원들보다 제가 일적으로 조금 더 의지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회식 자리 같은 곳에서도 조금 더 친근하게 대했고요. 그날도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부하 직원이 좀 과음을 해서 아내 되시는 분이 데리러 오셨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함께 술이나 한잔 하자 권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부분이 정말 잘못한 거긴 하더라고요. 제가 취하기도 했고 기분도 너무 좋았던지라 한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내분이 저희 회사 오너분 따님이시더라고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 놀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이 누군지 말하시고는 화가 많이 난 듯한 얼굴로 남편인 제 부하 직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 다음에 제가 겪은 일들이 조금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원진 분들이 저를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빼거나 요구사항들을 노골적으로 들어주지 않으시기 시작했고 인사이동도 제가 받아들일 수 없게 이루어졌어요. 그 부하 직원은 부서를 이동하지 않고 아직도 제 밑에 있는데 그 전과 태도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요.
회사에 부풀려져 소문이 난 부분들도 많고 노골적인 차별을 받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을 만큼 회사 생활이 지옥 같지만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지라 쉽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이 나이에 저를 받아주는 곳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게 없지 않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는 명백히 갑질이고 그런 문화는 사라져야 마땅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신이 한 일은 하나도 제대로 적지 않고 또 자신이 당했다는 일들도 아무도 한 적이 없이 오롯이 자신의 피해망상일 뿐인데 저런 글을 써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노골적으로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라니. 회사 내부에서는 그 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큰 논란이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부장이 더 욕을 먹는 분위기였지만 그 글이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글 내용 중에 보여지는 내용들로 여러 추측들이 오갔고 아버지 회사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요. 부글부글 화가 났습니다.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회사의 법무팀에서는 글 작성한 그 부장이 합의를 요구하니까 합의금을 주고 글을 내리게 만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도저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걸 노리고 쓴 글이 분명했고 그 부장의 잘못이 너무 명백했어요. 절대 사과도 합의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억울해서 눈물이 나오는 건 오히려 저였어요.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했어요. 그건 아버지도 동의하셨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만류했지만 저는 제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부장이라는 사람의 잘못됨을 알리기로 했어요. 매일 11시 넘어서 퇴근하던 남편, 이틀에 한 번꼴로 이루어졌던 회식, 업무 관련 전화가 주말에 왔던 것들은 증명이 다 가능했습니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냐면서 주고받았던 저와의 수많은 톡들과 주말의 통화 기록 등등으로요. 문제는 회식이었습니다. 제가 제 정체를 밝히고 갑질이 시작되었다는 그 회식이요. 시간이 지나 CCTV 같은 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지만 법무팀을 통해 알아봤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영상이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술이나 한 잔 따라보라는 소리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저를 향해 내민 술잔과 옆에 앉아보라는 듯 자신의 옆자리를 팡팡 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이 다 가능하겠네요. 그래도 시끄러워지는 게 회사에는 좋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합의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들을 가지고 그 부장이라는 인간과 합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알려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나서서 밝히라고 말해주더군요.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한 건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글을 올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반성이라는 걸 하지 않는구나. 그냥 두면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올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이 모든 자료들을 포함한 제 입장문이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어요. 요즘도 그 부장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부장의 뻔뻔함과 저와 제 남편의 이야기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쩌다 결혼을 하게 되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요. 세상이 그 부장을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완전 역전된 거였죠. 그 부장도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적당히 몇 억 쥐어주면서 합의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생각이었겠죠. 그런 어림도 없는 꿈을 꾸며 어쩌면 행복에 부풀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돈 없는 회식 문화 이대로 괜찮은가? 야근 없다고는 하지만 하지 않으면 눈치 주는 직장 문화.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아, 물론 현대판 남자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기사들도 함께 나와서 신경에 거슬리긴 했지만 이미 한번 각오한 일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라며 난 정말 괜찮아.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그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흔쾌히 만나겠다 그 자리에 나갔어요. 어떤 얼굴을 하고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멀리서 봐도 얼굴이 굉장히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전혀 동정심이 일지 않았어요. 그 글에서는 상당히 당당하시더니 오늘은 아니시네요. 제가 입을 열자마자 그 부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큰 소리로 사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보란 듯 과도하게 말이죠.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왜 그쪽 사모님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용서할 마음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과하시는 게 제일 어이가 없네요. 술 한잔 따라보라던 그 당당한 태도는 다 어디 가고. 그건 누구신지 몰라 뵙고. 누군지 모르면 회장 딸이 아니면 술을 따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세상에 상사 술을 따라야 되는 사람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 부장은 누가 봐도 과한 액션으로 사람들 이목을 끌어서 저를 한 번 더 곤란하게 만들 심산이 분명했어요. 큰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자마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어 저희 두 사람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더 그 술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일반 평사원의 부인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랬더니 제 예상대로 사람들이 그렇지, 저게 맞는 말이지 하며 동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웅성거림을 들었는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갑자기 제 발목을 잡고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정말 회사에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제발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한 가정의 아버지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정말 기가 찼습니다. 여기서까지 저러다니. 저런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부장님을 자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관련해서 회사분들에게 요청드린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월권 행위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 이익을 당한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내평판은 이미 그 전부터 안 좋았던 거 아시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조목조목 따지는 모습들이 그대로 찍혔고 그 영상들이 인터넷에 한 번 더 게시가 됐습니다. 물론 그 부장의 표는 거의 없었고요. 그 부장은 그 뒤로 정말 죽은 듯이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장과 저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 결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 부장은 그 뒤로 부서 이동을 해서 아버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원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만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다 나서 회사에 딱 붙어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저희 부부 이야기가 세상을 통해 나가는 바람에 남편은 원치 않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동안은 힘들어했어요. 어딜 가나 남자 신데렐라는 둥,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재벌집 사위가 된 거냐는 둥, 평소라면 듣지 않아도 될 말을 잔뜩 듣게 되었으니까요. 그 점이 너무 미안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과 결혼할 마음 먹었을 때 이미 다 각오한 일이야. 언젠가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 빨리 겪으면 나중에 편하고 좋지 뭐.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부장과의 사건은 그 사람의 잘못이 너무 명확하게 세상에 다 밝혀진 거니라 저희에게 다른 이야기가 덧붙여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뒷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소문들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회사에 나 몰래 와서 나 보고 간 일 있어? 응? 아니?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돌지? 무슨 얘기? 직원들이 남편 몰래 하는 이야기를 남편이 들었답니다. 제가 회사에 몰래 찾아와서 남편을 감시한다고요. 그 부장 사건 때 제가 남편 휴대폰을 봤다는 사실과 남편을 의심해서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진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한두 번 아버지 회사 로비에서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이 목격된 적이 있어서 그 소문은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간 것 같아요. 모른 척 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좀 알아봤더니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의부증인데 그 증상이 심각해서 병원에 다녀야 할 정도라는 등 정신이 그렇게 이상하니까 재벌집 딸이 평범한 남자랑 결혼을 한 거라는 등 저희 남편이 저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다는 등 정말 별의별 헛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 하려고도 생각했어요. 근데 소문이 점점 커져서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쯤 되니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타고 커지는 소문에 대처할 방법이 뾰족하게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면 돌파하기로 했어요. 그 소문의 진원지를 잡기로 말이죠. 가만두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범인은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전에 로비에서 저랑 제 남편 뒷담화를 하다가 걸린 남자 사원 있잖아요. 그 사원이더라고요. 뭐 놀랍지는 않았어요. 뒷담화 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아 보여서요. 그런데 사실 소문의 진원지를 알았다고 해서 달리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고소를 하자니 일을 더 키우는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기엔 저 입을 막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소문은 소문으로 덮어야 한다고 말이죠. 사실 이 생각을 한 건 어느 우연한 계기였어요. 그날도 남편과 데이트를 하려고 회사 로비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사원이 나오더라고요. 어딘가 심각한 얼굴로 대화를 하고 있길래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저 통화 내용을 들어야 한다는 촉이 딱 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대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게 내 애라는 증거 있어? 너 맨날 다른 남자애들이랑 술 마시고 다녔잖아. 그중 아무나랑 사고쳐서 생긴 앤지 내 앤지 내가 어떻게 알고 책임을 지냐? 너 같은 애들 뻔해. 내가 직장도 괜찮고 집안도 좀 사는 것 같으니까 발목 잡으려는 거잖아. 야, 내가 알아보니까 중절수술 200이면 하더라. 계좌 불러 200 보내줄 테니까. 아니다. 카톡으로 송금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건 완전 쓰레기 그 자체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데 막말하는 것도 모자라서 카톡으로 수술비를 송금하다뇨.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남편이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말했어요. 그런 일은 그냥 모른 척해. 저런 쓰레기를 모른 척하면 어떡해. 게다가 우리 소문도 저 사람이 다 내고 다녔다는데. 그 복수심으로 이러면 더더욱 안 되는 거야, 자기야. 그리고 저 일은 그 여자분이 비밀로 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 제가 간과했던 부분을 남편이 집어서 말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그 여자분도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더라고요. 하마터면 똑같은 사람이 될 뻔했지 뭐예요. 그렇게 그 일은 듣지 않은 걸로 하려고 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던 때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의 회사에 갔다가 로비에서 둘둘만 큰 종이를 들고 있는 여성분을 봤어요. 경비원에게 막혀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물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제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직원분 아니면 못 들어가요. 무슨 일이신데요? 사실은 그 여자분은 다름 아닌 그 남자 사원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카톡으로 돈을 송금받았던 바로 그녀 말이죠.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어서 데자부를 붙이러 왔다는 말에 순간 번뜩하고 뭔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실 수도 있고 본인 신상도 오픈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회사 익명 사내 게시판 아이디랑 비밀번호 드릴 테니까 거기에 주어 없이 글을 써보세요. 그럼 본인도 본인이라고 나서지도 못하고 소문은 나고 아주 곤란해지니까. 그녀는 제게 받아간 아이디로 곧장 사내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어요. 저는 이 회사의 남자 직원분과 오랜 시간 연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할 미래를 꿈꿀 만큼 그를 너무 사랑했어요.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다 했을 때도 기다렸고 운동도 좋아하지 않지만 클라이밍을 좋아하는 그를 따라서 매번 운동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어요. 그게 화근이었나 봅니다. 거기서 알게 된 다른 남자분과 저를 끝없이 의심했고 그 때문에 저희는 싸움이 잦아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저랑 헤어지고 싶은데 핑계를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임신했다는 저의 말에 단칼에 연락도 끊고 본인이 의심하던 남자의 애 아니냐며 막말을 하고 얼굴도 보기 싫다며 카톡으로 중절수술 비용을 보내다니요. 그 돈을 받고 너무 비참해서 죽을까도 생각해봤지만 그건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대자보를 붙일까도 생각해봤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이 글의 주인공이 자신인지 아닌지 밝혀질까봐 전전긍긍하며 회사를 다니는 글을 보는 게 더 통쾌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야, 이 새끼야. 그거 네 애인 거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냥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싶다고 하지. 어디서 쓰레기같이 다른 남자랑 엮어서 발을 빼려고 해?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빠르게 유추가 되었습니다. 외국 유학을 갔다가 클라이밍을 취미로 즐기는 젊은 남성이 회사에 많지는 않잖아요. 그중에 경우의 수 몇 개를 빼고 나면 사실 남는 건 한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 남자 사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면 다들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니 견딜 수가 없었겠죠. 소문이라는 건 그런 건데 왜 다들 남의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들 할까요? 이제 진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아, 남편은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아버지와 매주 주말 바둑도 두고 산책도 가면서 아주 1등 사이가 되었어요. 저보다 제 남편을 더 좋아하신다니까요. 회사에 돌던 소문도 그 남자 사원이 나가서 그런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인지 이제는 조용해졌답니다. 일 잘하고 착하고 바른 제 남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그 덕에 승진을 해도 뒷이야기가 별로 나오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는 제 남편을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냐고 빈정거리기도 하고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달이 너무 예쁘다. 같이 산책이나 갈까? 달이 예쁘다고 산책을 함께 가자는 이 남자가 제 인생에 들어와서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그러니 저같이 돈도 많고 외모도 괜찮은 여자가 평범한 남자를 만나 결혼한 것을 믿을 수 없어 하고 자기들의 기준이나 수준에 맞는 이야기들을 가져다 붙여서 자꾸 이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부장님도 사실 제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저 같은 여자를 만난 건지 왜 그런 큰 집에 사는 건지 남의 일을 궁금해하고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들이 소문내는 이야기들을 이용하려 했고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 뿐인데 자꾸 사람들은 거기에 왜를 가져다 붙입니다. 조건이 안 맞네, 누가 더 아깝네 하면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러지 않으면 본인도 더 행복할 텐데 왜 그걸 모르는 걸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런 시선들과 싸워나가야 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남을 평가하고 또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걸 좋아하니까요. 저희 부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남편은 잘 헤쳐나갈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믿으니까요.